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태혁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공인노무사의 역사와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인노무사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노동 관련 전문 자격사 제도인데요. 이 공인노무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이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공인노무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공인노무사 제도라는 것은 역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인노무사회는요, 올해 33주년을 맞이해서 공인노무사 회관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3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게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공인노무사 제도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영역으로 흘러왔으며, 그리고 이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제도의 탄생 배경과 연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선 공인노무사 제도의 탄생 배경을 보시면,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서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서 탄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인노무사 제도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노사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노사관계라는 것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이 개별적인 노동관계,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인 노사관계, 이 부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다 보니까 노동 관련한 전문 자격사, 이러한 전문 자격사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세무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특정 분야에서 전문 자격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공인노무사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 노사관계가 복잡화되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드디어 공인노무사의 자격제도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인노무사 제도는 우선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이거를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사노사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이 사회보험 관련한 전문 자격사인 노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탄생을 할 때, 공인노무사가 탄생을 할 때요,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를 모토로 해서 그 제도를 우선 모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송무 중심의 한국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률 사무 및 심판 대리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요, 사회보험 노무사라는 명칭에 걸맞게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이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는 4대 보험이라고 부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를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4대 보험을 주로 업무로 하는 그런 자격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 제도를 따오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송무중심이라는 것은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분쟁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동 관련 사건의 대리권, 이 부분도 중심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본 사회보험 노무사 제도에는 없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분쟁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대리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영역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공인노무사 제도보다는 훨씬 더 넓은 업역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전문화된 전문 자격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제도의 연역을 한번 보시면요.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초기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시험 제도와 그리고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모두 부여하였으나 네, 이렇게 시험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제도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노동부에서 일을 한 행정 관련 네, 이분들한테도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요. 현재는 노동행정 경력은 공인노무사 시험 일부 면제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는요. 1차, 2차, 3차까지 합격을 해야지만 통과가 되는 자격시험 제도인데요. 노동행정 경력은 그중 일부만 특히 1차 면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요. 2차 시험이 거의 8할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네, 노동 관련 행정 경력이 이제는 공인노무사의 프리패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변화는 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009년 이전의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의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 변화. 네, 이 크게 큰 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 이전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도는요. 우선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 3차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다는 점은 지금과 똑같은데요. 1차 시험 과목은 첫 번째 노동법 1, 그리고 노동법 2,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민법, 영어 이러한 시험으로 구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어 시험은요. 2009년 이전까지는 1차 시험의 정규 시험 과목으로 들어와 있었는데요. 참고로 2009년 이후에는 토익이라든지 탭스라든지 이러한 영어 관련 시험 성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시험 과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시험이 핵심적인 시험인데요. 2차 시험 과목에는 필수 과목 3과목, 선택 과목 1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필수 과목 3과목에는 노동법 1, 그리고 노동법 2,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참고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경영조직론, 그리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 과목 중에서 행정쟁송법, 네, 이 과목은요. 2010년 이후에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행정쟁송법이 왜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특히 노동위원회 관련을 해서 이게 중요한 제도인데요.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행정쟁송법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넣지 않고서는 공인노무사의 역량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이 행정쟁송법은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차 시험은 면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격사 시험 중에서 면접을 보는 시험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노무사 시험은 면접까지 보게 됩니다. 이 면접을 보는 이유는요. 노와 사의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립적인 업무를 담당을 한 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면접시험도 공인노무사의 자격시험 제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2009년 이전에는요, 2차 시험 과목에서 법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009년 이전의 2차 시험은요, 사례 위주가 아니고 장문이라든지 서술형, 그야말로 암기를 통해서 법 조문도 외우고 그리고 목차도 암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시험 위주다 보니까 거의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이게 완벽히 사례형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0년 이후 시험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변화라고 해서 2010년 이후의 과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1차 시험 과목으로는 6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법 1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노동법 2, 그리고 민법, 사회보험법도 생겼고요.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과목은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탭스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지텔프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경제학 원론, 경영학 개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이 2차 시험에서 일어났는데요. 필수 과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법. 아까는 노동법 1과 노동법 2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그냥 노동법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냥 노동법 1과 노동법 2를 노동법이라는 과목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론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행정쟁송법이라는 이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는요. 행정쟁송법은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경영조직론과 노동경제학 그리고 새로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행정쟁송법은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요. 이 행정쟁송법이 2차 시험 과목으로 들어오고 나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도대체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시험에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차 시험으로는 면접시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시험은요. 거의 대부분을 합격시키는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가끔 한 해에 1명이나 2명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은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업무 영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공인노무사법에서는 이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법을 보시면요. 첫 번째,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하는 업무를 업무 영역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의 업무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업무를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노무사법에서는요. 대부분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업무를 노무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노동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에는요.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법령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법령 중에서 이게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법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노동관계 법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업무 영역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로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업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 기업의
그 기업의 회사원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공인노무사라는 전문 자격사로서 이 기업의 업무를 담당을 하는 이런 형태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인사노무 컨설팅이라는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이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노동법적 문제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진단한 후 임금 체계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말을 합니다. 크게 여기 노동법적 문제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파트는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법 위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업역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노무 컨설팅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기 노동법적인 문제,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에 대해 상시적인 자문 관계를 맺은 후 해당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노동법적 이슈를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상시적인 자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노무사업역에서 굉장히 조금 특이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월 얼마의 자문료를 받고 언제든지 기업과 소통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인사관리라든지 노사관계 업무를 진단을 하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가는 이런 업무를 말을 하는데요. 해당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노동법적 이슈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사관리라든지 노동법적인 문제는 사람과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지 모른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상시적인 자문 이 필요성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노무사와 기업 간의 상시적인 자문 관계를 맺고 항상 노동법적인 이슈라든지 인사관리적인 이슈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자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문이라는 게 굉장히 노무사한테는 특이한 업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아웃소싱이라는 업무 영역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퇴사 등에 대한 사대보험 관리와 매달 지급하는 급여 관리를 외부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맡겨버리는 이러한 업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보험 관련해서도 이 공인노무사가 전문 자격사이다 보니까 기업의 사대보험 관리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급여는 매달 발생을 하겠죠. 매달 발생을 하는 급여 명세서라든지 입퇴사자, 이러한 입퇴사자를 관리를 해주면서 모든 인사 업무를 외부적으로 아웃소싱을 맡아버리는 이런 업무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 자문과 급여 아웃소싱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기업 자문만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 아웃소싱만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두 번째 영역으로는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라고 하면은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발생을 하는 단체 교섭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집단 행동이라든지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여러 업무를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에 관한 업무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기업 자문하고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요. 기업이나 노동조합과 자문 계약을 맺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상시 대응하는 업무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인사노무관리라든지 근로기준법상 발생을 하는 노동법적 이슈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생각보다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을 하는 노무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체 교섭,
그 단체 교섭을 위임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기업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단체 협약 체결까지 수행을 하는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 교섭 권이라는 것은요. 법상으로 위임 가능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자든 노동조합이든 외부 노무사한테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단체 협약까지 체결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적 조정과 중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 결과 더 이상 노사 간 자주적 교섭을 통해서는 좁혀질 수 없는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을 하면요. 반드시 조정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면서 더 이상 사용자와 노동조합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없는 상태를 노동쟁의 상태라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인 파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이라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이거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조정전치주의를 거칠 때 공인노무사라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칠 수 있도록 업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세 번째는요. 사건을 대리하는 업무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있고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재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노동청 사건은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이나 기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노동청 진정 사건을 위임받아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에 노무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노무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근로자 측에서 임금 체불 사건을 맡아서 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측 입장에서 이거는 임금 체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위원회 사건이 있는데요. 이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나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 그리고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부당노동 행위, 공정대표 의무 위반, 교섭단위 분리 등의 노동위원회 사건을 위임받아서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노동위원회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당 해고나 부당 인사 발령 등 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간에서 발생을 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인노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산업재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산재라고 부르죠. 네, 이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을 하면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나는 산업재해를 당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사건을 위임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신청 등의 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네,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인노무사의 업무,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노동법 및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또는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노동법과 인사관리에 관한 교육,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비자 종류에 따라서 사대보험 관리라든지 채용 관리라든지 이게 모든 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 비자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 법령에 관련된 서류 작성, 주요 내용으로는 여러 노동관계 법령상 제출해야 되는 서류 작성 업무가 있는데요. 이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는요. 노동관계 법령상 발생을 하는 모든 업무를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인노무사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도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공인노무사 업무 영역을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노무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업무 영역을 개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인노무사의 역사 그리고 업무 영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